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금리 인상을 조금 앞당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하락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낙폭을 많이 축소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그 다음에 정책적인 요인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서 제시했었던 올해 코스피 전망치가 모두 다 틀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 말에 이야기가 했었던 올해 전망 지수치인데요. 일단은 작년 말에 전망했었던 우리 증시 전망치는 이미 작년 연말부터 틀리기 시작했었거든요. 왜냐면 작년 연말에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머쓱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증권사 전망치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점권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날 때는 굉장히 좀 투자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가장 좋은 대안이 바로 수급 기대주라고 합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주식들은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수급 기대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25일입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나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통화 정책 중에서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금리 정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또 그만큼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동안 시장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추세들이 꺾일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FOMC 의사록이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다우지수 쪽에서는 이제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나타났습니다. 시작 전부터 마이너스가 좀 깊게 들어갔었죠.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장이 마감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는 조금씩 개선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 내용만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03에서 마무리가 좀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44%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아침 시점에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했던 것에 비하면 다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고 뭐 경제 지표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나는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서 쇼핑 시즌에 대한 기업 실적 증가에 베팅을 더 하겠다라는 분위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일단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변동성을 축소시키고 낙폭을 회복시켰다라는 거, 그런 것이 국내 증시에 전달될 수 있는 긍정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들은 큰 게 없기 때문에요. 일단은 FOMC 의사록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내 인플레이션이 계속 목표치를 웃돌 경우에 금리를 기존 예상 시기보다 빨리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안에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를 계속 주목하라.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보다 계속 위쪽에 있다라면 금리를 예정보다 빨리 인상시켜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네,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높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한 파월 의장이 연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책임은 져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올해 말이라고 했죠. 올해 말에 이제 정점을 찍고 내년부터 서서히 이제 그 완만한 그런 흐름들을 보이게 될 것이다. 좀 좋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좀 했던 건데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요. 내년 연말에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뭐 심각화된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인다. 그러면은 전망치를 바꾸든지 아니면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앞당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자,
자, 우리가 지금 걸 수 있는 기대는 올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좀 둔화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들인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과연 둔화될 수 있겠는가? 근데 이것은요, 증가율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증가 속도는 계속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제 지난달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이번 달의 증가율이 지난달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이슈가 계속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증가율의 속도는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노동시장 및 공급망 문제 해결에 필요한 그런 시점 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 많이 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시장에 있는 문제점들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했었다. 회의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연준에서 다뤄지고 있었구나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목표 수준보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됐을 경우에 이 통화 정책을 좀 더 빠르게 진행시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었다. 이런 것도 이제 시장에 좀 불안 요소로 작용이 됐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뭐 경제 지표들 발표된 것들, 뭐 그다음에 뭐 기술주도 움직이는 것들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는데 시장에 큰 그런 부담감을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그런 어떤 이슈의 어떤 공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투자 심리 회복 이런 것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국내 증시는 오늘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그 금통위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0.25%포인트를 높이는 그런 방법이 유력하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연내에 금리를 2번 정도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일단 지난번에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1%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난해 3월 이후에 1년 8개월 만에 0%대 금리 시대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금리가 1%가 됐다고 해가지고 뭐 시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다만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규제를 받는 것들이 생기게 되죠. 대출. 네, 지금 시중은행들은 금리가 올라가기도 전부터 이미 대출금리 짱짱하게 올리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지금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가계빚 증가,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이제 물가, 부동산 가격 뭐 등등등이 계속 잡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시킨다. 즉 다시 얘기하면 대출 규제예요. 그 다음에 시장에 돈이 막 풀리는 것을 좀 방어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대출의 금리 상승 추세가 매우 가파르게 일어나고 대출 규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뭐 실수요자 측면에서도 감소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될 테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뭐 종부세 그 고지서 발표가 됐었지만은 사람들이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 안 팔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세금이 너무 많다. 거기에 대한 불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나는 집 안 팔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합시다. 금리를 올렸어요. 이게 뭐 부동산 가격이나 뭐 물가나 등등등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가 된다. 그렇다면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걸까요? 이 통화정책으로 지금 물가나 부동산 가격을 다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에 합당한 다른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라면 아마 대선 공약 이런 쪽으로 연결해 봤을 때 이제 뭐 공급 물량을 늘린다라든지, 그죠? 부동산 가격 상승은 일단은 공급을 많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폭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만,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겠다. 그렇게 되면 관련 종목군들이 다른 쪽으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고요. 물가를 잡겠다. 사실 이 부분은 경기가 전년도 대비해서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문제죠. 그래서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그런 빛을 발하거나 효과를 보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뭐 틈을 타서 그냥 규제적인 측면들, 그 다음에 뭐 일단 좀 보여주기식, 또는 지금 같은 때 미국 시장하고 약간 금리 차이를 벌려놔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미국한테 금리가 역전당하면서
국내 자금들이 싹 빠져나가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조만간 올릴 것이다. 뭐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말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2번 올린다. 거부감이 별로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금통위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금리는 이번에 1% 정도까지 올려놓는 것은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된다면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문제점이 좀 생겨내는데 왜냐하면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 올려놓고 그 다음에 포지션은 미국 금리를 인상시키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그 시기와 맞물려서 같이 진행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이머징 마켓과 선진 시장에서의 그런 금리 차이로서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린다 어쩐다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화정책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장은 이미 뭐 반영들을 많이 했고요. 투자 심리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가 전망했었던 올해 코스피 전망치 다 틀렸다. 네, 다 틀렸다. 이거 맞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증권사들이 이제 무속인도 아니고 뭐 이렇게 쌀 던지고 작두 타고 막 해가지고, 네, 맞추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냥 참고상으로 알아야지, 증권사에서 몇 포인트 간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갈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시게 되면은요, 주식 공부 다시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건 증권사들이 지난해 연말에 내놓은 연간 코스피 전망,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만큼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게, 작년도에 이제 내놓은 그 상단 예상치가, 네, 이미 올해 종가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증권사가, 주식이 이만큼 갈 거예요. 그러는데 그것이 이미 넘어서가지고요. 증시가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요, 증권사의 평균치가 2793포인트였고요. 3000선 부근에서 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수는 2800원 넘어선 지 한참 됐잖아요. 그 다음에 올해 안에 2800원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죠. 네, 3000포인트 이상에서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2800을 예상했었던 증권사들은 아주 웃기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이미 넘어서게 된 거예요. 이게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증권사에서 전망치가 나왔었던 건데, 2800이 고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3000 넘어서면서 3300까지 뛰어버린 거잖아요. 증권사들이 굉장히 웃기게 된 상황이 좀 된 거죠. 네. 그래서 종가, 지금 올해 코스피 움직임은 2908포인트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수준은 3305포인트. 그러니까 2900과 2800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증권사들 별로 이제 내년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론 이제 지속적으로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3000포인트 이상을 예상한 증권사가 흥국증권과 대신증권 두 개였거든요. 다른 증권사들은 2750 예상한 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700 이게 상단입니다. 상단 포인트요.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얘기한 부분이 2700포인트 2750포인트. 그러니까 증권사 전망치가 얼마나 좀 쓰잘데기 없는 것인지 여기서 딱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흥국과 대신증권이 3000포인트 이상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대신증권이 가장 높게 전망을 했었는데 3080포인트였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증시가 3000포인트 근처에 놀고 있으니까 밴드폭을 높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하단을 2800, 상단을 3200 이렇게 잡든지 아니면은 전망치를 이제 3000포인트 안쪽으로 잡든지 위쪽으로 잡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게 전망치가 몇이 나오든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뒷북 친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지수 예상 무용론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게 동전 던지기 해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3천 넘고 뒷면 나오면 3천 떨어진다. 이렇게 전망하셔도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증권사 전망치는 그 당시 시점, 그때의 시장 분위기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냥 전망을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오른다, 내리면 내린다라고 전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가가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박스권에 지루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가고 있으면 더 내려갈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이런 전망치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전망치나 증권사 리포트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요. 그냥 거기서 나오는 팩트, 거기서 나오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뭐 증권사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뭐 무조건 나쁘다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되고,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전망 예측하지 말고 항상 뭐라고요? 대응하라. 올라가고 있으면 올라가는 것에 맞는 대응, 내려가고 있으면 내려가는 것에 맞는 대응, 횡보라면 횡보에 맞는 대응,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편안하게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측해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다만 증시에 대한 역사는 언제나 우상향의 역사이기 때문에 단기적 등락에 대한 포지션 맞추기 어렵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믿고 가셔도 괜찮을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 해드렸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알아보도록 합니다.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다, 이 이야기. 그 다음에 최근에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나오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수급뿐이다. 네, 언제부터 이런 얘기를 했지? 네,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요. 그죠? 네,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은 수급뿐이다. 근데 왜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서 수급 유입 관련주들이 나타나는 것인가? 자, 지금은 이제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상투권이었다 그러면은 변동성이 막 커져요. 커지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 즉 수급의 매수 유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탈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다 받아먹기 때문에 실제로 장이 올라가는 것만 보지 수급의 변화를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주식을 볼 때 항상 수급을 먼저 보라고 얘기합니다. 수급 주체들,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움직임들을 알아야지만이 오늘 시장이 밀릴 것인지 아니면 반등을 하게 될 것인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상투권이나 저점권에서는 항상 변동성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가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거기에 대해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상투권에서도 똑같이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변동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주가가 계속 올라오다가 나오는 변동성이 아니죠. 주가가 떨어지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한 시점에서 나타나는 변동성, 이것은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그런 시장의 변곡점이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전매 특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정신이 없을 거예요. 롤러코스터 타고 막, 네. 근데 잘 살펴보면은요, 증시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다는 모습이 있겠습니다만 10% 올라갔다 10% 내려갔어. 그럼 본전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0% 내려갔다가 플러스 10% 올라왔어요. 그럼 뭐예요? 본전이잖아요. 그냥 변동성만 커지는 거예요. 이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는 뭐죠? 지저분한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지저분한 바닥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피해가라고요. 나 여기 오지마, 니들 여기 오지마, 여기 더러우니까 오지마,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원래 있던 사람도 아우 더러워졌으니까 나가야 되겠다, 아우 더러워, 주식 안 할래,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네 물량을 던져라, 네 나한테 넘겨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바닥권에 나타나는 변동성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투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주가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너무 좋은데 난 지금 팔아야 되겠어, 이거 갖고 갈 사람, 이렇게 얘기해서 떠넘기는 입장이라면 바닥에서는 물량을 뺏어가려는 입장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점권에서 변동성이 많이 나올 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럼 조만간 주가가 바닥을 잡았겠구나, 변동을 만들어 이제 줄여가면서 이제 주가를 상승시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바닥에서 주가가 상승할 때도 개인 투자자들은 다시 내려올 거야 라는 학습 효과에 딱 젖어들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다고 합니다. 뭐 테이퍼링, 뭐 그 다음에 뭐 통화 정책, 이거 아까도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 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개인들 물량을 가장
얼마만큼 뺏어 먹으려고 하느냐, 외국인이나 수급들이 원하는 가격대는 어디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실제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제 저점권에서 수급 개선주들을 좀 봐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이제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들을 좀 보였었고, 또 이 영업이익이나 이런 매출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예상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IT 대형주 쪽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는데, 이것이 11월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이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또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이 전망치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게요. 계속 나빴다, 뭐 영업이익이 안 좋았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타나는 모습,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그랬잖아요. 실적이 빵 하고 좋게 나오니까 실적이 안 좋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건 얘기가 없잖아요. 그동안은 뭐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안 좋아질 거 생각됐었던 부분인데 이제부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그냥 어느새 말을 바꾸게 된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 분위기가 또 달라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번 달에 가장 많이 산 것이 하이닉스 1조 10억 원어치 샀고요. 삼성전자도 9천억 원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만 외국인들이 3조 가까이 지금 순매수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게임주, 배터리, 자동차 등등등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들 자세히 보시면은 주가 저점권에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같은 거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포지션들이 주가를 많이 떨어뜨린 상태에서 지금 자사주 매입 들어오지, 외국인 매수 들어오지, 이게 뭐냐면 저점권 밴드에 입막했다는 얘기예요. 저점권 밴드에 입막했다는 건 주가 더 이상 빠지지 않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대형주에서 일어나는 뭐라고요? 반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 개선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대형주 쪽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아닌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걸러내시면 되는 거고,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형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T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시장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형주가 올라가고 그렇다면 저점이 잡히게 될 테고요.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고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 분위기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전망하기도 쉬워질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연준 의사록에 혼조세를 보였다는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 올해 전망치 다 틀렸다는 이야기 두 번째로 전달해드렸습니다. 뭐 이 얘기를 살펴보시면은 뭐 늘 하던 이야기들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변동성을 이길 수급 기대주, 사실 수급 기대주라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대형주 쪽으로 판단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드린 내용들 잘 살펴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짜맞추기 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특별히 달라진 거 있었다라면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대형주 쪽에서, 즉 주가가 많이 떨어진 쪽에서 이제 물량 뺏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 전달해 드리고요.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기간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원칙 고수와 시장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 포트폴리오는 항상 좋은 주식들로 채워둬야 할 것이다. 데이 트레이딩은 추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NO라고 말해야 한다. 주식 투자에 익숙하려면 최소 2에서 3년이 필요하고, 이때까지는 자기 돈으로 매매하는 것이 좋다. 강세장 초기가 아니라면 신용거래는 불가하다. 마진콜을 당하면 돈을 더 넣기보다는 매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책에 쓰여 있죠. 이거는 누가 얘기했냐면 윌리엄 오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유기관과 뭐 주식 투자는 그렇게 중요한 그 연결고리는 아니다. 보유기간 수익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마음 잘 지켜라. 나의 원칙, 내 원칙이요. 내가 이제 어느 밴드를 정해놓고 또는 어떤 상황에서는 매도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는 매수한다라는 원칙이 있다라면 전혀 문제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익숙해지면 최소 2, 3년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상승과 하락이 어느 정도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방향만 보고서 투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방향 투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뭐 1년도 안 되신 분들, 이제 뭐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하락이 진행되고 나면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넓게 크게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